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사전교 ROTC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저 슬라이드 PPT를 통해서 한 번으로 축약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그 흐름도 이해하는 시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 분량으로 모두 끝나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는데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계속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PPT 보이시죠?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외세의 압력과 대응이라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핵심은 외세의 압력과 대응에 대한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외세의 압력과 대응에 대해서 주도하는 계층들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개화 반대, 그 다음에 집권층의 개화, 그 다음에 대중들의 동학사상,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중심은 어딜까요? 여러분, 집권층이잖아요. 집권층이 물적 토대를 다 가지고 있고 경찰력도 가지고 있고 뭐 군사력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집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기로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럼 결국 이 집권층, 자, 어떤 게 우리가 있을까요? 자, 대원군이 등장한다는 것. 이제 대원군은 개화는 아니었지만 왕권 강화를 주장했다는 것. 그런데 요 시기에, 대원군 시기에 통상 계열론이 대두됐으며, 그 통상 계열론에 대해서 위정척사, 이들 위정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통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운요 사건 이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이유는 뭘까요? 개화 정책의 추진이죠. 뭐 조선 책략을 통해서 이런 뭐 미국과 수교도 맺고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분명히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죠. 1882년 이모군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생층은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적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1860년대는 지금 보세요. 대원군 등장 이후에 통상 반대론, 개항에는 개항 반대론. 근데 개항 반대론에서 외항 일체론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외국과 서양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정책 추진될 때는 계속 개화정책 반대하겠죠. 이때 주장된 게 영남 만인소라는 것입니다. 영남 사람 만여 명이 상소 올린 거. 물론 이 1890년대는 없어요. 이제 이어서 가겠죠, 우리가. 요 장 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흐름, 하나는 개화를 하자, 하나는 개화를 반대하면서 조선왕조를 지키자는 흐름에 전혀 다른 대중들의 입장은 동학사상으로 나타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반침략, 반봉건,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반침략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즉 반외세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동학은 1860년대 창건됐고, 그 다음에 1870년대는 60년대에 여기 다시 묶어서 체조가 처형이 되고요. 그 이후는 이제 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 그 흐름도는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 페이지를 볼까요? 예. 아까 그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하는 건데, 1880년대에 우리 얘기를 했는데, 개화를 중심으로 본다면 집권층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진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건개화는 아무래도 동도서기적 입장,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적 입장. 예. 그런데 그 급진개화 세력이 갑신정변을 일으켰고요.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열강의 각축이 들어오죠. 예. 열강 각축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러시아, 영국,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한반도 중립파론이란 겁니다. 네. 중립파론, 독일 정사 부들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온건개화파들은 자,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같이 민씨 세력과 함께 온건개화를 주도해 나가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적 개혁 여기까지 했을 때
동학을 좀 잠깐 봐야 되겠죠. 동학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교조 신원까지 이제 교세가 확정됐고요. 1894년 보은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회되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나죠. 1894년입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동학 농민 전쟁의 의미는 여기서 흐름도 잘 보세요.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학 농민 전쟁이 없었다면 청일 전쟁은 없었다는 거예요.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들어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물론 이렇게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청일전쟁 되기 직전이죠. 직전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나가는데, 그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으로 나가면서 우리 왕조에 대해서는 뭘 해라? 개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갑오개혁이 이제 시행됐고, 그 을미개혁으로 이제 이어지죠. 근데 삼국간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이겼어요, 일본이. 근데 이제 러시아의 세력이 너무 세니까,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패퇴시키게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때 당시 어디로 기울어요? 러시아로 기울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을미사변으로 가는 건데, 그건 저 다음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아까 1880년대까지 그 위정척사 흐름도 봤잖아요. 뭘로 봤어요? 그때 위정척사 입장에서는 저 영남 만인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1890년대 가지고는 불만이 고조되면서 뭐로 갑니까? 자, 여기 이후에, 즉 삼국간섭이 을미사변이 되면서부터는 이 위정척사 세력은 무력적 저항을 하게 되죠. 우리 그걸 의병이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1890년대, 자, 을미의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을미의병은 또 원인이 뭐냐? 자, 을미사변이죠. 명성황후가 삼국간섭 위에 러시아로 기울어지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공모시해와 단발령에 대한 저항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계속해서 을미개혁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단발령이 이때 많이 내려졌잖아요. 고종임금으로서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복궁이 점령되고, 나아가 청일전쟁 승리한 일본이 자기 부인을 시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종임금이 할 수 있는 방법, 멋진 승부의 전환,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 이걸 우리가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예. 아간파천을 하시자마자 고종임금은 이제 의병에 대한 해산 조칙을 내리게 되죠. 이때는 바로 이제 1890년대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상당수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간파천 시기에 민간단체인 이제 개화 사상이 민간에게까지 퍼지면서 민간단체인 대한독립협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독립협회 핵심은 뭐예요? 민중참여잖아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국권운동과 민권운동을 벌이면서 고종임금 환궁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고종임금께서 환궁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간파천 위에 화살표 이렇게 놓고요,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1904년 러일전쟁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그 획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라 망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예상과 다르게 우리나라에게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해산됐던 의병들, 위정척사 세력은 다시 들고 일어나죠.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하잖아요. 을사의병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평민의병장 신돌석 같은 분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도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보세요. 자, 의병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 같은 것과 의병운동 이렇게 나면서 나라가 급격히 기우니까, 이거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되찾는다기보다 막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구국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국운동이 나오는 시점은 이 러일전쟁과 그 다음에 을사조약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구국운동으로 전환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만 해도 뭐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구국운동의 흐름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00년대 우리가 해당이 될 거고, 자, 구구운동으로 전환된 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개화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의병의 흐름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의병은 이제 더, 그 세력이 커지면서 의병 전쟁의 수준으로 가게 되죠. 1907년이 되겠습니다. 의병 전쟁이죠. 서울 진공작전 같은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개화단체들은 이제 1905년 일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수많은 개화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40여 개가 넘다 그랬잖아요. 그 단체들이 묶어서 이제 했던 운동을 우리는 애국개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의 방법은 실력을 양성하자. 우리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 단체가 이제 신민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신민회 같은 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병도 그렇고 애국개몽운동도 그렇고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세력은 이제 3.1운동 가가지고는 개화 세력과 의병 세력이 하나가 되죠. 3.1운동 이후로 가서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1910년 국권 피탈되고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항부터 국권 피탈까지의 흐름의 핵심은 역시 순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일제의 침략 정책과 여기서 또 이어진다면 뭘까요?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제 침략 정책은 이렇게 크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제 침략 1900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정치와 경제로 나눠서 보는데 일단 목표만 먼저 보죠. 1900년 목표는 조선 병합이잖아요. 아직 1910년에 나라 망했으니까.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화폐 정리하고. 화폐 정리가 먼저입니다만은 1910년대 일본의 목적 뭐예요? 식민 지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억압, 무단 통치, 이른바 헌병 경찰 통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구 이제 탄압과 억압과 폭력과 고문과 린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억압적인 상황. 경제적으로도 당시 전근대 사회의 핵심적 요소인 토지에 대한 약탈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토지조사, 물론 회사령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가는데 1910년대와 20년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배경은 뭘까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3.1운동으로 인해서 1920년대, 자, 일본의 고도의 식민통치라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좀 잘해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을 친일로 회유한다. 그래서 문화통치라는 거 내세웠습니다. 이때 이제 20년대 경제적인 거 많이 얘기하면 이제 산미증식계획 많이 얘기하잖아요. 1920년대.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가는데 30년대로 가는 그 핵심적 요소는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세계사측 사건 1929년에 있었고요. 요 사이에. 이거는 뭐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난 그 파급력을 가져왔고, 그때 일본으로서는 후발 선진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대륙 침략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고요.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민족 말살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 민족 말살 통치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 총동원령 1938년 이거 내려지면서 인적 수탈, 무적 수탈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그 사이에 제가 3.1운동 대공황을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 요거는 뭐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이제 민족의 독립운동이에요. 일제의 침략 정책에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운동 이전이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보세요. 3.1운동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3.1운동 이전에는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일본이 무단 통치했으니까 대표적으로 게 대한광복회입니다. 박상진 같은 분의.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죠. 뭐 만주, 중국의 관내, 뭐 만주 지역도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뭐 서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에 북로군정서, 연해주 지역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지만 이러한 특징들의 핵심은 모두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승화시킨 전 민족적 사건 3.1운동이지 뭐. 3.1운동 주의하실 것은 처음에 비폭력 주장했지만 나중에 무력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분수령이고 3.1운동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3.1운동도 당연히 물어볼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3.1운동의 결과가 바로 임시정부의 수립이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대한국민의회 같은 것과 합쳐졌다.
상권 분립의 공화제 정체를 지향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20, 한 2, 3년까지 활동을 잘했지만 외교 독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잃게 되죠. 우리가 그걸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있어서 임시정부는 주의를 좀 이렇게 주도적 주의를 상실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40년 다시 복귀합니다만은 그 다음 흐름을 좀 볼까요? 자, 그럼 그 다음 흐름 크게 우리가 이제 민족의 독립운동 중에 1920년대 각 지역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20년대로 따졌을 때 연해주와 만주 그리고 중국의 관내 그리고 국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는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민족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민족의 독립운동가는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이거 외울 게 지금 많잖아요.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해서 이거 힘든 사람은 넘어가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략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일단 이 중에 192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무장독립전쟁이 있었다. 3.1운동 이후죠. 청산리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삼부의 형성, 그 삼부가 통합을 주장하다가 북만주의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남만주의 국민부, 조선혁명당 이런 식으로 20년대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는 아까 임시정부 소수파로 변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임시정부와 쌍벽을 이었던 게 의열단이겠죠. 그래서 그 의열단이 사실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먼저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중심 세력으로 가고 임시정부는 국민대표 이후에 소수파로 전락한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이런 게 고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적 실력 양성론과 사회주의적 노동자 농민 해방. 어쨌든 어떤 정파든 간에 어떤 입장이든 간에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는 이제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나 20년대 오면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적 민족주의, 이른바 자치론 같은 그런 것이 나오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오는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60만 운동 주도했으나 실패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위기감. 그래서 하나로 만들자. 여기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20년대 만주에서도 삼부가 통합되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나중에 이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년대에는 이런 통합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신간회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20년대 국내단체.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은 또 뭘까요?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 1930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 자, 30년대. 역시 흐름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만주, 여기는 중국 관내, 여기는 국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30년대 보면,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의 독립투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그걸 우리는 한중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지는데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게 한국독립군의 지청천,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사회주의 계열은 동북항일연군이죠. 기울성이 활약했던 부대가 여기 속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랬는데 이 1937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만주에서 활동을 사실상 접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 공산군과 동북항일연군은 이제 소련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한국독립군이고 지청천 같은 분은 이제 중국으로 오시게 된 거죠. 중국 관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국 내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의열단 중심으로 만들어지죠. 그랬는데 그 직전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이봉철,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있었고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내면서 민족혁명당이 수립되면서 이제 모든 그 세력을 끌어안자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력은 둘로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 임시정부 중심으로는 광복운동 단체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통합은 못했죠. 근데 이게 이제 부분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제 40년대 일입니다.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해선이 돼요. 30년대. 그리고 문화운동을 많이 했는데 1938 국가총동원령 내려지고 하면서 국내에서 사실상
암흑기죠. 그래서 민족운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4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40년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건국 준비 활동. 왜? 41년에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는 사건이 났는데 미국과 전쟁이 난 거죠.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해방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단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민족혁명단 산하라고도 맞습니다만은 두 개의 지대로 나눠져서 이 지대 같은 경우는 예난으로 이동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군대로 이제 조선의용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3지대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그래서 임시정부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들어오면서 광복군이 더 강화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구와 김원봉이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좌우 합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암흑기로 있다가 1943년 여운형 안정 중심의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해방에 대비하는 거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강령을 다 넣어놨어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저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죠. 삼균주의. 이런 강령이 왜 나오겠습니까? 건국 준비 활동이니까 나오는 거죠. 건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외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 건국을 생각했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그리고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그리고 이제 건국동맹의 강령, 뭐 공통점은 모두 이제 민주공화국이죠. 다시 왕조로 돌아가진 않는다. 식민지 될 때는 왕조였는데 해방되면서 왕조는 아니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목표가 됐지만, 비극은 여기 있는 단체가 누구도 우리의 중심 세력으로 독립운동단체로 승인받지 못했다. 이게 비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광복이죠. 광복 1945년 광복.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흐름은 이제 정치적 흐름만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것들은 이제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정치적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8.15 광복서부터 1950년 6.25까지의 그 흐름은 되게 중요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광복 직전의 건국준비활동, 그래서 아까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면 우파의 민족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봐서는 임시정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이 봐서는 이제 조선독립동맹 뭐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걸 모두 이제 하나로 합치려면 건국동맹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죠. 중도파 안재홍, 역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여운형,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듭니다. 이유는 미군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환영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어떤 단체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45년 9월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형태를 선포를 합니다. 당연히 뭐 공산당이 주도하다 보니까 우파는 탈퇴했죠. 그러나 이제 들어왔을 때 미 군정은 이러한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북쪽을 장악한 소로 군정, 남쪽을 장악한 미 군정의 군정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 통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모스크바 3상 회의죠. 그래서 여기 흐름도 여기 흐름도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반도에 대한 그 어떤 통치 방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결정한 게 없었어요. 소련도 그건 마찬가지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통치 방식은 많이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요. 모스크바에 모여서 3상 회의를 한 게 1945년 12월인데. 이렇게 좀 깨알같이 써놨습니다만 잘 안 보이면 이런 교재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임시정부의 수립과 신탁통치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5년 신탁통치하고 임시정부를 통해서 같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들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좌파 우파가 크게 대립을 하죠. 좌파는 임시민주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 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죠. 반면에 우파는
임시자를 붙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제 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파에는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주도를 하지만 일제히 협력하는 입장에 서서 활약에 있었던 그 지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한민당 세력이라는데 그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렬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1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실제 결렬된 건 3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47년에 이렇게 되죠. 어쨌든 결렬된 상황은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순서는 좀 틀리지만 그 미소공동회가 결렬될 상황, 1차가 결렬됐을 때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이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부 이제 우리나라 내에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위험을 느끼게 되죠. 이러다가 이거 분단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만든, 미 군정도 지지합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46년 7월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좌우합작 친원칙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모스크바 삼성회의를 받아들이고 토지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게 민주당, 한국민주당 반대하죠. 왜? 이 사람들은 뭐 지주 세력이고 친일 세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도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9월 총파업이란 걸 열죠. 1946년에 9월 총파업이란 걸 열게 됩니다. 여운형은 이 합작위원회 탈퇴했고요. 47년 넘어가면서 이제 미 군정과 소련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냉전적 분위기로 가게 됐고, 47년 넘어가면서 거기 보면은 남조선 과도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왜냐면 북쪽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이미 권력을 장악하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미 군정에서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회는 결렬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운형이 암살됨으로써 사실상 뭐 좌우합작이란 거는 이제 물 건너가게 되죠. 이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 게 47년 9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봤던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결정은 이제 무효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결의한 게 이제 이 유엔 문제가 이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결정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또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의 대표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데, 이 위원단이 왔지만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소련이 거부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결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또 꼼수를 써요. 어떻게? 유엔 소총회를, 이번에는 좀 대표성이 약하죠. 총회가 아니라 40여 개국만 모아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의한 게 48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소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남북 협상파가 등장합니다. 단독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김구가 주도하죠. 물론 단독 정부 수립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북 협상을 했으나 남북 협상에서는 이제 뭐 미군 철수, 소련군 철수 이런 게 나오고 남북의 동식 통합 국가, 통일 국가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수립이 됐는데 소련 군정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총선거가 있었죠. 결국 이제 남한에서는 자기 일 가겠다. 정부 수립됐고요. 8월 15일. 남한에서는 이제 8월 15일 정부 수립됐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되는, 자, 이런 식의 분단 이후의 흐름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물론 이제 6.25가 있었는데 6.25는 이제 그냥 그 흐름도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 발전, 통일력, 경제성장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렇게 넣고 경제 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별로 우리가 따져요. 지금 제1공화국이니까 1950년대 해당될 때 이런 것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매치시켜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48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52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56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대통령 되든 56년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나올 수가 없죠. 요 때는. 근데 그걸 나오기 위해서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해서 직선제, 4.4.5 개헌을 해서 중임철폐 이렇게 해서 독재로 갔다는 거고요. 그럼 56년 다음에는 60년 선거 아닐까요? 그 60년 선거에서 무리수를 두다가 4.19 혁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통일론은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 그러니까 북한을 없애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원조에 기대는 그런 경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300산업의 발달 얘기합니다. 물론 농지개혁해가지고 지주제는 소멸되기도 하죠. 예,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이제 헌법이 바뀝니다. 4.19 혁명에 의해서 1960년 이승만 하야하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제2공화국이라고 하고, 그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인 장면이 이끌었어요. 이걸 장면정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불과 9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제2공화국 정부에서는 남북한 자유총선거, 즉 유엔의 결의안, 옛날 1948년 결의안을 이제 통일정책으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게 바로 장면정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쪽 5.16 이후에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예. 자, 5.16 군사 쿠데타가 61년에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란 거 만들었고, 통일운동을 탄압하면서 경제개발에 착수하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2공화국도 무너졌으니까 제3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1963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제3공화국입니다. 63년에 대통령 선거했어요. 그럼 또 보세요. 임기 4년이니까 67년에 대통령 선거했고, 그 다음에 71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왔던 71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64년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71년에 또 나오게 되죠. 그걸 우리는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거죠. 독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그 제3공화국에서는 베트남 파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를 거뒀지만 불안해했죠. 그래서 72년에는 영구 집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걸 유신이라고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헌법 또 바꿔야 됩니다. 그걸 유신헌법 또는 4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 제3공화국 때 1970년 8.15 통일선언, 서로 남북이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경쟁하자. 8.15 선언이란 거를 경축사에서 박정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수출 주도형 전략이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이 육성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넘기시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신입니다. 제4공화국이고요. 1972년에 유신이 있었습니다. 예. 유신의 특징은 통일제 국민회의라는 거 여러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초보 헌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헌법하에서 대통령을 2번 더 하죠. 그러다가 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군부가 등장했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전두환은 이를 탄압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1960년 4.19, 그 다음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체제로 들어오는 직전에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그래서 이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지금도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신헌법, 유신 그 4공화국까지도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앙합공업이 육성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이후에 들어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들어선 아주 권위적인 정부, 전두환 정부죠. 5공화국, 헌법을 또 바꿨습니다. 대통령 7년제로 바꾸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했죠. 유신헌법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5공화국의 그 대통령제에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사정부였지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 유신과 이 전두환 체제로 오면서 이제 요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뭡니까? 국민 건강보험 같은 체제가 완성이 됐던 것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5공화국 때 그 유명한 삼조호황이죠. 삼조호황이라고 해서 경제가 급격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경제적 호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6공화국인데요. 그 6공화국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바로 6월 민주항쟁 198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 4.19,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이른바 6.29 선언이라는 게 일어나죠.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꾼 게 제6공화국, 현재가 6공화국은 헌법 바꾸자고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정부명을 붙여서 대통령 이름을 붙이거나 또는 그 특징을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요.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 그래서 사회주의권과 수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상호 불가침 같은 것이 됐는데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경제적으로 노동운동이 되게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상승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많이 했던 게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 역사 바로 세우기는 요새 또 재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군사정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 대통령로서 예우가 박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고, 물론 IMF 외환위기 체제를 불러온 것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IMF 외환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큰 위기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98년에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해서 노력을 했으며, 이때 이제 남북 화해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MF 극복하기 위한 금모기 운동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일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군요. 예. 흐름도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앞에서 나왔던 전체적인 내용들, 그 개항서부터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흐름도를 좀 쭉 살펴봤잖아요. 이 흐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총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먼저고 어떤 사건이 나중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화가 되게 살짝 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뭐 동북공정이라든가 국군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기는 안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는 되고, 역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흐름도를 참고하셔서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도는 지금 현재 뭐 방송사에서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게 또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좀 보시고, 이 흐름도만 보셔도 뭐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